비트코인 ETF라는 것이 출시했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금융회사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점, 거래 수수료를 낮추고 접근성을 효과적으로 만들었다는 측면 때문에 아마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새해 이제 이사님과 첫 촬영인데 이번 주에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가 있을 거라면서요. 네, 어떤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를 차치하고 네. 비트코인 이야기부터 제가 먼저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 게요. 어제 밤에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ETF,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이 난리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으로 ETF 만들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게 저도 이번에 찾아보다 보니까 2013년이 처음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옛날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만들어줘. 그러면은, 미국 정부에서 안 돼. 저로 가. 다시 갖고 와. 이거 보완해서 가져와.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1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들이 많았는데 여전히 저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야, 설마 미국이 해주겠냐, 그거를. 그런 이야기들도 많았고 이번에 안 해주고 뭐 좀 다음에 해주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어제 분위기로 봐서는 결정이 된 것 같아요. 99.9%. 네, 이렇게 말하고 0.1% 안 되면 엄청 먹는 건데.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우선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 기관이 중요한데 SEC라는 기관이에요. 미국의 증권 관련 협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게리 갠슬러라는 의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제 트윗을 날렸습니다. 비트코인 투자하려면 이런 걸 좀 유의했으면 좋겠어 라고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SEC 의장이 트윗에다가 그래 알겠어 니네들 하도 보채니까 해주긴 해줄 건데 대신에 투자할 때는 이런 걸 좀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트윗에다가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를 가지고 굉장히 그 스타가 되신 분인데요. 블룸버그의 에릭이라는 그 애널리스트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트윗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적어놨더라고요. 나이스.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냐면 그분이 이제 야 이번에 ETF 승인 가능성 90%야 라고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한번 비트코인 급락한 적 있어요. 그때 안 될 것 같아 이번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급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아니야 나는 90%가 아니고 95%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름대로 블룸버그에서 비트코인 애널리스트를 할 정도면은 그래도 네임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95%라고 했는데 안 되면 진짜 완전 망신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95%까지 올렸다라는 거는 자기도 얼마나 좀 쫄렸겠어요. 혹시 안 되면 어쩌나. 게리 갠슬러가 그렇게 트윗한 거 보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이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있었던 여러 가지 이벤트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을 올린 데들이 아크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캐시우드의 아크라는 곳도 있고 블랙락도 있고 등등 여러 이제 운용사들이 있습니다. 이 운용사들이 일제히 나는 비트코인 ETF 승인시켜주면 수수료를 이 정도로 낮출게. 일제히 수수료 인하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ETF 승인도 안 나왔는데 나는 되면은 ETF 나는 30bp만 받을게. 나는 그럼 25bp, 나는 23bp 막 이런 식으로 수수료 경쟁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마지막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 6%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왔구나. 이제 6천만 원 좀 넘었죠. 그래서 제가 99.9%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죠. 만약에 안 된다면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월 달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고 SEC에서 시간을 좀만 줘. 이것만 좀 더 고민해보고 결정할게. 라는 식으로 이제 밀어놓는 거지, 안 될 가능성은 정말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올해만큼은 드디어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는 한 해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승인되면 가격이 거기서부터 더 점핑하는 건가요? 이미 많이 승인될 거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되더라도 빠질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정이 있더라도 좀 짧을 것 같고 오른다면 또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면 뭐 다른 이유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운용사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운용사, 그러니까 고객의 돈을 받아서 운용해주는 회사들이 지금 돈벌이가 시원치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거 뭔가 새로운 상품이 없는 거지. 무슨 뭐 새로운 상품을 만들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시장이 뭐냐? 그럼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돼서 나도 만들 수 있고 너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금융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저는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에는 비트코인 그러면은 아이 그 쓰레기야, 아이 그거 뭐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때는 이걸로 장사를 못했을 때 얘기고 이걸로 장사해가지고 지금 팔아먹어야 되는 상황이 돼
되게 되면 아마도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ETF 승인이 되고 나면 이상하게 갑자기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었어?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스탠다드 차타드라고 어제 이제 은행 중에 한 곳인데 이곳에서 이제 어제 발표된 보고서를 보니까 만약에 승인이 되게 된다면 들어올 걸로 비트코인 ETF로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자금이 500억 불에서 1000억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대략 한 130조 원 정도 들어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2025년 정도가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20만 불까지 올라갈 거다. 어제 6% 올랐는데 5만 불이 안 되거든요. 한 4배 정도는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이제 전통 금융시장에서 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더 좋게 봐. 내가 더 좋게 봐.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걸로 장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각이 완전히 바뀔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언론에서든 그동안에는 비트코인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분들도 바뀌고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럼 나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격은 좀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코인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후대에 어떻게 남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전에 유명한 유시민 의원이 나와서 TV에서 토론한 거 있잖아요. 맞아요. 코인이 좋냐 안 좋냐 관련해서 나왔을 때는 욕 많이 먹다가 몇 년 지났을 때는 유시민이 많은 사람을 살렸다 하다가 또 몇 년 지나서는 또 아닌 게 되고. 그렇죠. 유시민 씨라고 해야 되나요? 유시민 씨가 하셨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모든 건 상대적이잖아요. 비트코인을 뭐랑 비교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달러랑 원화랑 이런 우리가 기존의 통화들이 코로나 이후가 되면서 많이 너무 타락했어요. 그 부분이 지금 비트코인 상승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지 비트코인이 뭐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비트코인을 보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달러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게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비트코인 ETF와 컨테이너의 공통점은 있다고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야심차게 좀 준비해 왔는데 좀 궁금하시죠? 컨테이너랑 아무 상관없는데 비트코인 ETF랑 뭔 상관이냐? 컨테이너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 세계가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세계가 야 네가 더 싸게 물건 만들 수 있으면 네가 만들고 내가 사올게.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저기서 만들었다가 절로 보낸 다음에 다시 가져와서 여기서 조립해서 여기서 팔아야지.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 세계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아이폰을 뭐하러 미국에서 디자인한 다음에 중국으로 보냈다가 한국으로 보내고 이런 일을 왜 합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보냈는데 돈이 안 드는 거야.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가져올 때도 돈이 안 드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늘어날 수 있고 세계화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그걸 만들어낸 게 뭐냐는 거죠. 결정적인 것은 컨테이너 박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있기 전에는 우리 그냥 이사할 때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우리 포장 이사가 아니고 그냥 이사할 때는 잘 생각해보면 옷도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사하기가 너무 어려웠죠. 그런데 포장 이사가 되고 나서는 포장하는 데다가 넣고 박스 넣어가지고 넣고 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됐었잖아요. 컨테이너가 등장한 이후로는요, 운송 비용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감소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다가 다 때려 넣어놓고 빼고 이게 가능해지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고 이것 때문에 거래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컨테이너 박스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래 비용의 감소예요. 물건이 이동하는데 드는 비용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비트코인 얘기하다 왜 컨테이너 얘기를 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비트코인 사면 되지, 뭔 비트코인 ETF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거예요. 거래 비용이 너무 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운용사들도 이걸로 장사하려고 거래 비용을 낮춘다니까요. 거래 비용을 낮추니까 사람들이 안 하던 사람들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거래 비용이라는 개념은 실제 말하는 수수료, 20bp, 25bp 이런 수수료도 있지만 내가 얼마나 그 문턱을 넘어갈 수 있느냐, 그 문턱의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코로나 당시에 우리가 그동안에 한 번도 쿠팡이나 뭐 이런 거 배달 안 시켜보셨던 분들이 시키기 시작하셨고 왜 그렇게 됐죠? 사실은 그 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요거 누르는 거 한번 힘들어가지고 그랬잖아.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요. 사실 이제 핸드폰상에서 이걸 누르고 나서 기다리는 시간이 5초만 지나도 아이 어렵네 이러면서 안 한단 말이야. 커피숍에 가가지고 키오스크 주문하는 거 보면요, 이렇게 누른 다음에 다음 화면을 안 넘어가면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불안함이 막 느껴지죠. 저도 그래요. 누른 다음에 안 넘어가면 이게 뭐 엄청 불안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웬만해선 움직이지 않아요.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비트코인을 사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사야 되죠? 코인원이든 빗썸이든 아니면 업비트든 이런 앱을 깔아야 되죠. 그리고
그리고 나서 돈을 여기로 보내야 되죠. 그리고 막 사는 걸 눌러야 되죠.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ETF가 승인되면은 여러분이 하시던 증권사에서 하시던 미국 주식 사던 그 HTS에서 ETF라는 거 찾아가지고 그냥 사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 문턱이 너무나도 낮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과거에도 이게 똑같은 얘기가 있었는데 2018년 이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블랙락이라는 ETF 만든 회사, 이번에도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기로 한 회사죠. 이 회사가 채권형 ETF를 만들었어요. 채권형 ETF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채권을 사면 되지. 그렇죠. 뭐하러 채권형 ETF를 사냐. 근데 이 얘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래 비용이 엄청 싸요. 접근성이 강화가 돼요.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요즘에 채권을 많이 투자하시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누가 채권을 삽니까? 채권 사려면 100억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ETF로 사니까 소액으로도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채권형 ETF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결국에는 채권의 가격을 급등시켜서 채권의 가격이 너무나도 올라서 금리가 마이너스가 될 때까지 채권의 가격이 올랐던 경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ETF라는 것이 출시했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금융회사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래 수수료를 낮추고 접근성을 효과적으로 만들었다라는 측면 때문에 아마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도 많지만 비트코인이 우리 금융 투자 환경에서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받는 원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 모바일로 주문하고 키오스크를 이제 접하게 됐던 게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우리 생활에 일상생활이 된 것처럼 이 코인을 안 하는 사람도 ETF로 손쉽게 넘어가게 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사게 되고 가격이 많이 좀 오르게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리한 거, 비용이 낮은 거, 거래 비용 싸게 해주는 거,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생각보다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거죠.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ETF 시장이 나왔을 때도, ETF 상품이 나왔을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야, 인덱스 펀드 있어. 그거 하면 되지. 무슨 ETF를 해?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인덱스 펀드는 거의 많이 없어졌고요. 공모펀드 다 줄어들었죠. ETF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을 움직이게 만드느냐 여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사님은 코인 사고 계시겠네요? 계속? 저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연말부터 계속 비트코인 이번에는 좀 사긴 사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미있는 제가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하나 했거든요. 제가 이제 텔레그램 채널도 있으니까 한 25,000분 정도 계시는데 여기에다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2024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어떤 자산이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거기에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식이 1등이었습니다. 한 60%가 주식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냥 25%가 찍은 자산이 있는데 그 놀랍게도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좀 주식 좀 한다, 재테크 좀 한다 하시는 분들도 올해는 비트코인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제가 하나 드렸는데 그럼 비트코인 얼마나 들고 계세요? 금융자산 중에 비트코인 비중 얼마예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0%라고 응답하신 분의 비중이 60%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비트코인이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시지만 비트코인을 투자 안 하신 분들이 꽤 많다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아마도 이 분들이 비트코인으로 조금씩 ETF 승인되고 하면 더 넘어오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저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을 오늘 사서 언제 팔아야 돼? 이런 식의 접근은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비트코인이 오르고 내리고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아직도. 경기가 좀 오르는 거야? 나스닥이 오르면 오르는 거야?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에 대한 로직이 없는 상황에서 언제 사고 파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자산으로 여러분이 인정을 하시고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져갈까를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많이 들고 있긴 합니다. 네.